여러분, 혹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을 큰돈 주고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그 그림으로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아도 될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아주 복잡한 소유와 권리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미술관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작품을 샀어요. 그럼 이제 그 작품은 미술관 거잖아요. 근데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그 그림 엽서는 과연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작품은 분명 미술관 손에 있는데 그 이미지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법적으로는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왼쪽의 물리적 소유권은 말 그대로 손에 잡히는 물건, 그러니까 캔버스 자체를 소유할 권리예요. 반면에 오른쪽의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즉 그 이미지를 복제하고 퍼뜨리고 또 다른 무언가로 만들 수 있는 권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십억짜리 그림을 샀다 해도 그 이미지로 엽서 한 장 만들 권리까지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 좀 추상적인 법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실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바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살아있는 전설, 김구림 작가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시작은 전시도록, 그러니까 작품집에 실린 그림 색깔이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인쇄 오류 문제를 넘어서 예술가의 자존심과 거대 기관의 관행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작가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왔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작가에게 작품은 자식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의 얼굴을 누군가 마음대로 바꿔서 세상에 내놓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이걸 저작인격권, 그중에서도 작품의 원래 모습을 지킬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하는데요. 작가로서는 자기 영혼의 일부가 훼손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왜 이렇게 작품 하나를 두고 소유권이랑 저작권이 복잡하게 나뉘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책을 찍어내는 출판업자의 권리에서 시작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창작자, 즉 작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28년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였어요. 당신이 내 작품을 돈 주고 샀을지는 몰라도 내 작품을 마음대로 망가뜨릴 권리까지 산 건 아니다 라고 작가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생긴 거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김구림 작가의 사례가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모든 미술관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어려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좀 보세요. 미술관이 작품 하나를 소장하면 그때부터 저작권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시도록을 만들 때, 웹사이트에 올릴 때, SNS에 홍보할 때, 심지어 기념품 가게 머그컵 하나를 만들 때도 전부 다 작가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쓰는 모든 곳에 보이지 않는 허락 도장이 필요하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행정 업무가 되는 거죠. 이게 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좀 놀랍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작가 462명에게 저작권을 그냥 공짜로 미술관에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의 절반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국립기관 앞에서 개인인 작가가 싫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창작자의 권리가 얼마나 쉽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좀 해결해 보려고 나온 게 바로 이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음악저작권협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술관은 이 단체에 한 번만 비용을 내면 단체가 알아서 작가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니까 양쪽 다 일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모든 판을 뒤엎는 정말 급진적이고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픈 액세스라는 철학입니다. 자, 이 숫자 45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퍼블릭 도메인,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공재로 풀어버린 디지털 이미지와 데이터의 수입니다. 무려 450만 개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들이
이제는 소장품 이미지를 꽁꽁 싸매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 액세스 운동의 핵심이에요. 제한하고 막던 모델에서 활짝 열고 공유하는 모델로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스미소니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네덜란드 국민미술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기관들이 전부 동참하고 있어요. 특히 저기 CC0이라는 라이센스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마음껏 쓰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적으로 써도 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돼요. 정말 완전한 형태의 개방이죠. 아니,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할까요? 손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미지 사용료로 버는 약간의 수익보다 그 이미지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얻는 기관의 브랜드 가치나 문화적 영향력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다는 판단인 거죠. 어차피 저작권 관리하느라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차라리 열어버리자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소유권에서 시작해서 저작권을 거쳐 오픈 액세스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의 미술관이 귀한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창고의 역할이었다면 미래의 미술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광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독점적인 소유의 시대를 지나 지속 가능한 공유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일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미술관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